예, 여러분 민주당 박범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임위가 국방위. 예, 그렇습니다. 왜 법사위를 안 하시고 국방위로 가셨나요? 법사위 많이 했고요. 예. 후배들에게 좀 더 언론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다는 의미, 또 외교안보 뭐 국방 같은 것은 다선 의원으로서 당연히 경험을 해야 될 상임위여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냥 국방위가 지금 가장 또 중요한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최혜병 특검도 있고 보니까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연히 일치인지 뭐 아무튼 다 이렇게 몰아놨어요. 아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어디에 계시든지 예. 또 우리 의원님 기대하고 성원하는 국민들이 많으시니까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요. 예. 이번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예.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례로 보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대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뭐 여론이 이제 분분할 때, 정당성의 결과에 대한 여론이 분분할 때 그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보충해주는, 이제 검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전제가 되는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번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게 아닌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소집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검찰의 일방적인 소위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의 하나의 보완책으로 검찰 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검찰은 주장을 오랜 동안 해왔죠. 근데 대개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를 다시 반복해서 그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사후적인, 그러니까 뭐 보충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통과 의례처럼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씨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검찰이 무혐의했던 것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전원일치로 이건 기소 의견이다 해서 검찰이 그걸 받아들여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경찰이잖아요. 제 눈에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역시 검찰 조직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하도록 했는데 네. 그것은 조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검찰의 한 30년 아마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는 그 본질은 벗어나지 못하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후배 검사들로부터 받는 뭐 신망이랄까, 일종의 조직의 총수로서의 어떤 그런 신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을 했는데, 이 내용만 뺐으면 아주 좋았는데 뭐냐 하면 검찰 서울중앙지검 1형사부에서 내린 결론, 김건희 여사 디올백, 명품백 무혐의 결론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있어서 잘한 것 같다. 잘한 것 같다. 예. 정확한 표현은 충실했다던가 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충실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 표현만 없었으면 객관적으로 정말 한번 리뷰, 다시 제대로 시민 통제가 가능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됐을 텐데. 근데 또 명색이 검찰총장이 자기 새끼들 너네들 엉망으로 했다고 국민들 앞에 얘기할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검찰총장이죠. 그렇게 해야죠. 더군다나 보고도 안 하고 패싱당한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나마 이것도 안 하고 갔으면 도대체 이원석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남을까 참 한심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라도 소집을 하고 뭐 이렇게 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자기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서두르면 절차를 예. 서두르면 뭐 한 달 내에 결론은 나올 수가 있죠. 이 수사 기록이 아마도 최재형 목사 대 김건희 여사 단 두 사람이 만나서 디올백이라는 명품백을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용산도 그걸 부정할 수 없고 김건희 여사도 부정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뇌물죄 같은 데 있어서 내가 돈을 줬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줬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직무 관련성, 뭐 청탁, 부정한 청탁 이런 요소도 있지만 일단 돈이라는 객관적인 물체, 객관적인 물건이 건네졌느냐에 대한 증거가 있냐 없냐. 그러면 그런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대체로는 그 뒤에 나오는 주관적 요소들, 즉 내가 이것을 부정한 청탁의 목적으로 한 거다, 아니면 직무 관련해서 내가 한 거다라는 이러한 요소들은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형사법적인 그 정서고 원칙입니다. 근데 이번에 디올백이라는 건 명확히 물증이 있는 것이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도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런 거거든요. 혹시 저 백운기 국장님 저 최재형 목사가 언론에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내용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희가 입수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거기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소위 김모 의원, 예, 김창준, 김창준 의원이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다 했는데 다 알려진 알려졌으니까요. 얘기니까 예. 김창준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행들을 대통령 혹은 영부인과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내용들이 김건희 여사가 매우 적극적으로 응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뭐 불과 한 달 뒤인가, 뭐 100일 뒤인가 한 달 뒤일 겁니다. 한 달 뒤에 디올백이 수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말하는 직무 관련성, 본인의 어떤 통일과 관련된 어떤 자문 역할이라든지 통일 TV 뭐 재송출의 문제라든지 김창준 의원을 뭐 어떤 자문역으로 쓰거나 돌아가시면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최재형 목사의 주장을 믿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재판을 하면 100% 그런 판사들이 물건이 있어? 중개 분명해? 그것이 세상에 인사치레로 선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사들은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통적인 법리에 의하면 이것은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의원님은 법률가시잖아요. 예. 법률가로서 보시기에도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도 있고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것을 무혐의 처리한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둘째는 이건 청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런 결론을 내리면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저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검사장이 있어요. 아마 나중에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를 보겠지만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작년도 국정감사를 할 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할 때 송 지검장이 제 질문에 의원님 한번 개인적으로 뵙고 싶습니다. 이 뭐 명확하게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정감사에서 뭐 개인적으로 뵙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따로 뵙고 얘기한 게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국정감사 공개석상에서. 그 나중에 그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나중에 우리 법사위원들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김영배 의원한테도 뭐 그런 비슷한 이거는 이제 공개석상은 아닌 그런 전달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김영배 의원이 비슷하게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당시엔 디올백이 핵심 이슈가 아니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할 얘기가 있다. 뭔가 용산 대통령실과 결이 다른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지금 저 도이치모터 사건의 공판을 관여하는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거든요. 그 검사들이 굉장히 기계 있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판 안에서 많은 얘기, 8초 후 거래, 이 유명한 그, 예. 3만주 때려주 3, 이 문자, 유명한 문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송경호 지검장이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혹시 호소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송경호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영전을 가장한 좌천은 아니지만 아무튼 날려보냈어요. 좌천성이죠. 네, 날려보냈어요. 근데 따로 안 만나 주셨어요? 아유, 저 세상의 사람의 속마음을 어찌 알며 야당에 그래도 소위 아니 그래도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를 한번 들어봐 주시지. 그때는 저게 잠시 이제 저런 제안이 국감에서 이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어떤 그 공세를 피하기 위한 나름의 왜냐하면 윤석열 사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경호 지검장, 고검장,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이 사람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났어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가 데려왔습니까? 저기 우리가 저도 검찰 인사를 두어 번 했습니다만 전주지검장 또 인천지검장, 전주지검장은 지금 서울의 중앙지검장으로 또 이번에 데려다놓은 이창수 지검장이에요. 전주로 빠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천으로 빠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천지검장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인 심우정 후보가 됐습니다. 굉장히 용산이 윤석열 사단의 해체 내지는 분해를 감수하면서조차도 절대적으로 용산의 의중을 따르는 인사들로 아니면 다른 정치적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부상하고 지금 국힘을 완전한 장악을 못했지만 국힘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러한 신모 원료 차원의 지금 포석 인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속에서 역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갈 때 그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내지는 수사 결론에 있어서 디올백이 무혐의를 이미 예정돼 있다, 노정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시각과는 관계없이 용산의 심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송경호 지검장은 당시에 조금 모양이라도 갖춰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 선수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저 법조인들 중수부 출신. 예, 이 중수부 출신의 이 검사들이 확고부동한 윤석열 사단이지만 그리고 윤석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듯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어디? 조직에 충성한다. 그건 검찰 조직. 이 사람들은 검찰 조직을 우선시하는 소위 검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결이 좀 달랐고 그 결은 결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형식은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검사들이 소환해서 비공개라도 나와서 여사가 조사받는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은 이 두 검사들에게는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표현대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윤석열 한편이라고 해도 검찰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 아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인사하실 때 인천으로 빠진다, 전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좀 이런 말이 어쩔지 못 나가는 자리, 잘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 또 김주현 수석 또 새로 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보면 특수통이 아니고 기획통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뭔가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검찰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박범계일까요? 추미애일까요? 조국일까요? 윤석열이겠죠. 맞습니다. 검사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아주 요직 중에 요직, 중수 1, 2, 3과장은 제 기억으로 다 했을 거예요. 아마 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검찰총장을 했어요. 유배 생활이 있었죠. 대구와
대전 고검의 유해 생활이 잠시 있었지만 그때도 요소에 중요한 검찰을 움직이는 주요 보직이 있는 사람들과 다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배 갔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검찰을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상황에서 한동훈 뭐 난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한동훈 당대표 현재 국힘 당대표의 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까. 근데 야심을 적어도 비대위원장으로 할 때는 적어도 현재의 용산 체제 하에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 아니죠. 윤석열 김건희 여사 체제 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지 그거와 별개의 한동훈 새로운 벌써 집권 뭐 2년도 안 돼 있는데 그 비대위원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말 그대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뜻은 분명히 어디로 가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 지금 저 당원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수통으로 가서는 계속 특수통으로 가서는 결국은 대통령의 힘은 빠지고 대통령의 인기는 없어지고 국민의 도도한 저항과 탄핵의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감당할 길 없다. 특수통으로 가서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갑작스런 민정수석실의 부활과 김지원 수석이 어느 때뿐입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아닌데 김지원 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먼저 바꿨죠. 그다음에 김지원 수석을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죠.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인사 검증 권한을 뺏어갔죠. 그다음에 심우정 지금 저 대검 차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차관 그리고 총장 후보로 갔죠. 그리고 이창수 지금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혔죠. 이런 일련의 구도가 이창수 지검장도 완전한 특수통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기획통에 가깝지. 그랬을 때 저는 이거는 고도의 일종의 중반부, 대통령 임기 중반부를 지나면서 자신에게 소위 특수부의 칼끝이 자신에게 올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심모 원력, 깊은 생각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통제와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자기가 자기 새끼 못 믿으면 그거 다 벌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새끼라고 하니까 또. 자기 새끼들이잖아요, 다. 자기가 심어놓고. 그랬다가 이제 와가지고 불리하니까 이제 빼 돌리고 저로 가 있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허술한 거죠. 허한 거죠, 지금. 뒤가 지금 뭐 저도 국장님처럼 뭐 저 좀 시체말로 쓰면 저는 뭐. 구린 거죠. 새끼라고 하시니까 뒤가 구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그게 해석이 불가능하죠. 다시 좀 수사심의원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또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패널 중에 MBN에 있던 윤경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수사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경험을 이야기를 하던데 처음에 이제 뭐 100몇 명인가 250명인가 해가지고 랜덤으로 해서 15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수사심의원들 딱 모여놓고 검찰이 PPT를 한대요. 당연하죠. 근데 그 얼마나 전문가들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무작위로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와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쭉 설명하면 거의 뭐 그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PPT 요즘 그 배 국장님 재판 안 받아보셨죠? 저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예. 취재만 해봤습니다. 뭐 받을 일은 없으시는 게 안 좋은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재판을 지금 3년째 받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옛날에 공수처. 재판을 쭉 하시다가 받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초임 판사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거기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때부터 했던 재판이 지금 절반도 못 왔어요. 근데 아무튼 PPT 요즘 공판은 PPT 전쟁입니다. 검사의 PPT와 변호인의 PPT가 충돌합니다. 첨단 소재들을 다 활용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활용한 입체적인 말 그대로 뭐 디지털 전쟁 같은 걸 하는 건데요. 거기서 검사 혹은 변호인의 이 말 소위 저도 속된 말이 자꾸 나오는데 말빨 편하게 하십시오. 예, 여기서는. 편하게 예. 말빨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 PPT와 말빨의 전쟁. 거기서 재판장이 들어보고 누구 말이 더 사력 있네,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이네 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PPT 전쟁인데 검사들이 PPT에 굉장히 능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니까 이 PPT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정인 목사를 거의 못 믿을 사람, 자꾸 이제 속된 말이 표현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예. 김건희 여사 앞뒷말을 좋게 편집을 하는데 거기에 정말 그 핵심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결론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에 충실한 결론이었다. 이것이 오바라되면 글쎄요 정말 아주 비판적으로 그리고 예리하게 보지 않는 수사심의위원회 아니면 그 결론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예. 검찰에서 이러 함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그래도 국민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 챙겼는데 네. 그걸 무혐의를 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고 갔던 분들도 검찰 설명을 듣고 그러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번에 또 최재형 목사 쪽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 반론을 들을 기회도 있습니까? 최재형 목사의 반론? 예.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런 쪽의 반론도 들어야 정당한 거 아닌가요? 공정한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회부를 이 사건을 고발했던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의해서 연 게 아니고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라도 나와서 왜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가 얘기를 들어야 굉장히 수사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신박한 주장입니다. 그 상식이죠. 예, 신박합니다. 예. 예.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규정 자체가 아마 김건희 여사, 피의자로 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누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나가서 내가 이렇게 변소라고 합니다. 변명을 이제 변소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변소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검찰총장이라든지 또는 고발의 최초 주인공이었던 최재형 목사가 나오는 규정 자체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주 신박한. 예. 지난번에 핵심은 예.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랜덤으로 뽑히는 수사심의위원들의 면모가 밝혀지느냐, 드러나느냐.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하는 것이 옳죠. 그것이 규정 자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공개 여부에 대한 규정 자체는. 그러나 그분들이 밝혀짐으로써 말 그대로 양심껏 독립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그걸 밝히면 그것이 독립된 어떤 판단을 못한다라고 거꾸로 소위 할 수도 있죠. 예, 언론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지도 모르죠. 지난번에 삼성 이재용 때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그냥 기소를 했어요. 했죠. 예. 그러니까 꼭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수사심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배심원 제도를 채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이 일방적으로 국민들 정서와 전혀 맞지 않게 막 하고 그럴 때 배심원 제도는 좀 도입할 만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법률가로서 또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배심제는 도입되고 있지 않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국민참여 똑같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번 결론을 검찰이 구속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듯이 국민참여재판에 시민들의 무작위적으로 뽑은 그 심사단의 결론에 이제 법원이 구속돼 있지는 않지만 많이 존중이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소위 정당으로 따지면 당원권의 당원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또 국민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들 전부가 다 헌법학자, 형사소송법, 형법학자가 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박한 어떤 법리들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배심제는 저는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는 사람이. 그러십니까? 예. 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박범계 의원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법안을 어떤 거를 내셨던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최근에? 예. 최근에 감사원법 개정안하고 소득세법 개정안. 예. 이 근로소득자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고정됐잖아요. 그러면 명목소득은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그대로 그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실질 소득은 떨어진 거잖아요. 물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물가 연동 지수를 고려한 소득세 산정, 과표 산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봉급 생활자들의 어떤 주머니를 좀 가볍게 해주자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의정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도 시키고 그러셨는데 이 기회에 좀 국민들한테 가장 좀 내놓을 만한 이런 것은 내가 정말 국회의원 되기 잘했다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았던 법안 하나만 꼽으신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 그걸 저하고 김도읍 의원하고 협상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이 협상제 파트너가 바뀐 거예요. 원래 그 당시 그 수석 아무튼 박모 수석 의원이 협상을 하다가 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도읍하고 상대를 하는데 합의를 해주더라고요. 예. 버틸만도 한데 그래서 그 당시 국민의힘이 아니라 새누리당인가 예. 그 기조가 바뀌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을 날리려고 그러나? 그 타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정농단 청문회 제가 야당 측 간사가 됐는데 그 특검법이 가장 기억에 남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을 만들으셨으니까요. 예. 그때 왜 그쪽에서 받았을까요? 두 가지 이상 현상이 있었는데요. 박모 우리 이제 수석이 저쪽 국민의힘 쪽 수석하고 계속 협상을 하다가 지지부진하고 안 되니까 협상 이제 파트너들을 바꾼 거예요. 그 측면. 그러면서 한 개 조항만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절반씩 양보해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또 하나는 이완영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경남에. 이완영 의원이 국힘 쪽 간사였거든요.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에. 그런데 8대 그룹 총수들 증인 협상을 첫 번째 회동에서 합의를 해줬어요. 이분들이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열었어요. 근데 청문회 위원장이 김성태 위원장이에요. 한국노총 예. 위원장이었는 김성태 위원장인데 김성태 위원장 진행하는 거 보고 또 그 당시에 장제원 의원, 예. 그 장제원 의원도 청문회 스타로 떴거든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이러다가는 보수정당이 망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뭐 그분들이 뭐 반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 40표 가까운 반란표가 나왔죠. 그렇죠. 탄핵을 하는데. 그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서 쭉 성찰을 하면서 탄핵이 참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 이게 탄핵이 아주 고차원 방정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야 그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민심이 제일 중요하지만 내부 분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야 이게 열매를 맺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한번 박범계 의원님 시각에서 본 탄핵 과정 이거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리뷰 한번 하죠. 예, 한번 복습 특검법 한번. 얘기하셨으니까 예. 지금 이제 최상병 예.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민주당이 계속 하면은 뭐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뭐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싶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을까? 전 참 궁금한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어디 그 지방에 예.
출장 가서 제 보좌관하고 둘이 이제 출장을 가서 그걸 딱 접했어요. 첫째, 제가 보좌관하고 대화 내용인데 이게 진심일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본인이 당 대표가 되는데 이게 유리할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토론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 대표가 되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거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뱉은 말을 오늘 저녁, 그러니까 그 당시가 오후경이었거든요. 오후 조금 이제 정오를 지나서 한 오후 2-3시 예. 그쯤 됐는데 저녁 6시가 되도록 철회하지 않는다면,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갈 수가 있다. 계속 제3자 특검안 주장을 계속 갈 수가 있다. 6시쯤에 이렇게 보니까 약간 물타기 하는 그런 발언이 살짝 나왔어요. 예. 에이, 그래. 아니면 아니지. 아니나 다를까.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그래가지고 모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거 지금 저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별로 진정성 있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다음날 봤더니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다시 없애고 계속 그 제3자 특검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대표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체제는 소위 이제 끝났다. 거의 예, 이제 정리한다. 거의 그렇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본인이 당대표 되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한 일종의 레즘이죠. 일종의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레즘 자체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3자 특검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빼고 역대 대통령들의 마지막 1년이라는 게, 마지막 1년 임기 다 채우기 전에 대선이 있잖아요. 마지막 1년은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비리 문제들이 터졌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지지율이 보통 20%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입니다. 왜 대통령이냐? 얼마나 센 자리냐? 임명권 한 거의 만 명에 가까운, 만직위에 가까운 아주 간접적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재정권, 그리고 별로 대통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아직도 센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이 아직 영향력 있고 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이 삼중 간의 여러 가지 모순 관계들 또는 무슨 합종 연행의 관계들은 아주 치열하게 지금 벌어질 거라고 봐요.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한 게, 잘 아시다시피 최혜병 특검법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국민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통령 바뀌는 게 나라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못해서 잘하는 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친일 매국 행위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또 최종 헌재 가서도 인용이 될 거고. 근데 워낙 법률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막 피해가려고 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이건 딱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막는 것 같은데, 그걸 한동훈도 모르지 않을 텐데 발의한다? 이게 정말 의학소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민주당이 또 거부권 행사당해서 지금 무효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제보 관련된 것 의혹도 포함하고 하자는 대로 해보자고, 3자로 하자고 막 그런데도 지금 또 미적미적해요. 지금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용산의 강력한 저항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파워가 있는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내가
당할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대표가 되는 과정과 대표가 된 이유는 180도 다른 거잖아요. 후보의 한 사람에 불과한 때와 이제는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되니까 지금 소위 생중계 지금 이재명 하자고요? 대표가 예. 그게 국면을 전환하는 포인트인데 이재명 대표 진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고뇌에 찬 지도자라면 적어도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두 가지 민생과 관련된 하나 또는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하나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말고 밀실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어떻게 양당 대표 회담이 아무리 밀실을 찾아서 들어간다 한들 그게 밀실 회담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의제 조율도 해야 되고 사후적으로 브리핑도 해야 되고 밀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밀실로 퉁치면서 지금 생중계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꼬리 전쟁을 하겠다. 소위 말해서 그냥 말에 말을 낳는 그러한 뽐내기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본질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두 사람에서 모여가지고 적어도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힘을 가지고 용산의 대통령한테 적어도 우리가 여야 간에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이 내용대로 한번 이행을 하게 해달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 그 생중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싸움, 말장난 하자는 걸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 이 제3자 특검이라는 것도 결국은 당대표를 되기 위한 일환이었고 지금은 용산도 설득을 못하고 있고 당연히 설득 못하지 않겠습니까? 용산에 또 직접적인 영향력이 놓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어도 원희룡이냐 나경원이냐 한동훈이냐라고 할 때는 한동훈이 다수였겠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나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치는 문제와 관련된 특검안을 제3자 특검안이라도 받아들일 거냐라는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다른 문제죠. 그 고뇌에 지금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분은 특검법 뭐 발의하려고 하는 한동훈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명 이상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명을 못 채웠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겁나서 누가 이름을 안 쓴다는 거죠. 아직도 겁이 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사권과 재정권 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검찰 체제는 한동훈 체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는 윤석열 체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적어도 두 사람을 분리해서 놓고 보면. 의원님 보시기에 한동훈이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인기 없습니다. 예.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제가 보기에도 이것도 상당히 지금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 지하철역에 없애는 거하고 전쟁기념관 없애는 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이건 뭔가 예. 위에서 상부 지시 없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 예. 뭐 하나 같으면야 우연일 수 있지만 예. 지하철역도 여러 개고 또 전쟁기념관까지 하면은 두 케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필연이죠. 분명히 위에서 저는 지시했을 거라고 믿고 이거는 또 다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보는데 예. 의원님 보시기에 왜 이 짓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정헌법의 전문에 3.1 독립운동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라는 이 전문은 규정 자체가 아니고 1조, 2조, 3조로 나오는 소위 조항들이 아니고 전문은 일종의 이념이요, 지향이고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영석.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일제가 나라를 뺏긴 게 맞고 그리고 법 제도적으로 놓고 볼 때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난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 1948년이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법제도라는 말에 모든 함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 때 우리가 국권을 잃었죠. 국권을 잃었지만 적어도 해외에 망명된 해외에 우리나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채로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간단없이 해방 때까지 있어 왔고 그리고 대한광복군을 통해서 국내에 그 일본이 패망하면서
진격을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신이고 어리고 혼이고 가치란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설령 뭐 법적으로 뭐 한 국가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영토가 없었다. 주권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법리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 일본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해 일제 36년간 한국인을 통치한 그 법 규범이라는 것이 일본의 법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법률이 있고 여기에 조선 총독부령이 있는 것이고 민사령이 있는 것이고 형사령이 있었던 거, 이런 걸로 일본의 법제도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수탈하고 통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 법을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일본의 소위 한일 합방을 정당화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더 나가서 지금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여러 가지 그 마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일 행각의 귀결점이 결국은 독도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 독도 이전의 위안부의 문제라든지 또는 일제 징용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엮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을 부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친일을 해서 어디까지 해먹겠다라고 하는 의도라고 보시냐 이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친일의 주제는 정파적으로 놓고 볼 때 보수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유리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네.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세상 변화하는 근본적인 그 방향에는 물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는 무슨 양대 패권이 지금 충돌하고 있고 전쟁들이 이곳저곳 벌이고 있지만, 디지털 혁명, 소위 정보통신 혁명, ICT 혁명, IT 혁명이 있었고요. 또 소위 국민들의 그 민초들의 소위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 속에 세계가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들, 이것이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의 싸움이 아니라 진보적인 여러 가치들, 예를 들어서 뭐 탈탄소라든지 에너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라든지 뭐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또 양성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어떤 물질력의 생산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보적 의제들입니다. 진보적 주제예요.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로 커버되지 않는 진보적 의제들인데, 그러면 보수를 놓고 볼 때 선거도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한국의 보수의 철학, 보수의 담론,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정치에서는 불리하더라도 박정희로 대표되는 소위 소위 북한에 대해서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친일 이데올로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한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두 가지, 반공과 친일이 함께 엮어지면서 이것이 안정적인 보수의 이데올로기라고 계속 강조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확고한 보수 이념이, 보수 이데올로기가 쓴다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랜만에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30분 약속을 드렸는데 너무 길게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좀 자주 나와 주시고요. 한 가지 끝으로 좀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이번에 대표 출마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안 나왔으면 한번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한 8월 기준에서 한 3, 4월 그때부터 일종의 지배적 권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지배적 권위. 예, 지배적 권위인데, 이 질문 안 하셔가지고 제가 뭐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뭐 소위 언론에서 갈라치기 하는 비명계의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순은 우리가 오늘 지금 한 40분 이상 얘기를 나눈 윤석열 체제를 민생과 민주주의 관점 그리고 평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것이 정말로 주요한 가장 핵심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만큼 선명한, 그것은 말씀으로만 선명한 것이 아니라 탄압받은 사람이 가장 선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 현재의 그러한 대치 구도를 이재명 대표 아닌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칫하면 소위 지난 그 체포동의안 2차례 있었을 때에 우리 당 의총에서 노정되었던 보여줬던 몇 가지 뭐 이제 그 수박 논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본적인 모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고자 하는 분들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위치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미 그는 이재명 대표가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거기에 끼어들 저는 그냥 열심히 말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박범계가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싸워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이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2년 하셔서 동안 탄압받아온 것이 저는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적 권위라는 표현은 박범계 의원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뭐 학술적으로 있습니까? 제가 학술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배적 권위. 예. 지배적 권위가 85%로 연결이 되더만요.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배적 권위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딱 와닿는 확실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뵈서 참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회 정식 출발보다 우선된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만찬,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 처음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뵙고 싶었는데. 참 좋습니다, 스튜디오. 당사가 바로 앞에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건물 맞은편에. 예.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이우리님이라고 계세요. 40년간 교직을 마치고 지금 쉬고 계신데 직접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예쁜 수세미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우리 제작진들 좀 나누라고 패널들도 드리고, 그러면서 조국 대표님 오시면 조국 대표님도 드리라고 그렇게 또 보내셨더라고요. 네. 제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우리 선생님 수세미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집에서 설거지도 하시나요? 해야죠. 예, 이우리님께서 보내주신 거 제가 오늘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표님 보기 무서워서 안 온 거 아닐까요? 일단 뭐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사태 아닙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1987년 이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87년 이후의 대통령 중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 생각에는 자기가 대통령인데 이게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하나 갖고 있을 뿐인 거죠. 자기도 물론 선출된 권력이지만 다른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상 왕이고 의회에 있는 놈들은 다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놈들이고 심지어는 뭐 검은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말까지 막 내뱉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참모진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통령님 꼭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처럼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회는 그냥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각각 한 명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뭐 예의가 어긋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딱 그 귀에 들어왔는데 왜 못 가는가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피켓 시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때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피켓 시위했고 했는데 그걸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의미에서 이 쫄보다 겁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싫어하거나 그것은 못 견디는 거죠. 자기 앞에서 네네네 머리 조아리고 받아 쓰고 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피켓 들고 무슨 외치는 것 너무 싫은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싫은 게 분명하다. 즉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정권의 시기에 그 독재자인지 또는 왕인지 자기 정체성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를 듣고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최측근 아닙니까? 비서실장이면 대통령이 안 간다고 해도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국회 개원식에 가지 마라고 본인이 건의를 합니까? 그건 저는 제 생각은 추측인데요. 비서실장이 건의했다기보다도 아마 비서실에서는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난 안 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이 자기가 건의했습니다라고 언론에 브리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 말을 전혀 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는 걸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덮어써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도 정말 걱정입니다. 비서실장이 잘못 가는 것을 말을 해야 그게 충신이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간신인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국정 운영의 딜레마, 그러니까 국정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금 기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기괴하게 계속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지금 끌어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나라의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죠. 도대체 뭐 정치적으로도 뭐 협치는커녕 독주를 일삼고 있고 경제 민생에 있어서 능력이 없고 마음대로 하고 외교 안보 같은 경우는 친일 행각만 벌이고 그런데 이제 임기는 3년이 남았고
그리고 온갖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결정적 물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이런 상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이 불법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제보센터를 개설했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물론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국세청이건 예컨대 뭐 국가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증 중인데 저는 점점점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시면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게 단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구 옮겨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게 드디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 개입의 증거는 아직 안 나오고 방증이 나왔습니다. 모두 윤석열, 김건희를 향하는 그 방증이 나와서 이게 이제 하나의 고리가 또는 한두 개의 고리가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늘 그 뉴스토마토의 단독을 보고 한 칸 더 갔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씨가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아는 바로는 2명의 현역 정치인이 확인을 해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오면 저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철벽방어를 할 것인데 내년 4월 2일에 그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뭐 올해 하반기에 10월 16일 날 4개가 있습니다만은 내년 4월 2일은 더 많이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 또는 그 관계자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스모킹건들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때가 저는 아주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요. 조금 국민들께서 인내하시면서 좀 참으시고 하나하나 이 탄핵 또는 퇴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한 그런 특정한 증거를 좀 찾아내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네네.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최혜병 특검법 본인이 발의하겠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해라 뭐 이런 거 다 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양보를 해줬는데도 한동훈 대표가 망설이고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노선 정책에 대해서 독자적 결정권이 없다고 봅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섰을 때 그 제3자 특검법, 특히 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선을 그어보려고 또는 차별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박살이 났죠.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나 하면, 그건 내 권한이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 권한이라고 넘깁니다. 전 참 우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작은 정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이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그 법안을 낼 때 의원들과 논의를 하는데 10명만 있으면 단독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없이 12명의 법안 발의를 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친한계 의원이 10명은 최소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을 지키려면 당대표 되자마자 10명 이름으로 발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법사위에 올리고 논의를 하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당내에 그 반한 친윤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용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이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들인 법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일은 국민의힘에서 꼬투리 잡기 할 겁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 있으나 뭐 이제 국회의장이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독소 조항이다. 운운하면서 꼬투리 잡으면서 분명히 또 거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를 이렇게 보면 서로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누가 더 불리할까요? 지금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는 한동훈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문제점을 한동훈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서로 같이 공모를 해서 온갖 일을 벌였을 거니까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이거 해라고 했을 것이고 당시 실무는 한동훈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한동훈이 그 김건희 또 윤석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을 것이나 근데 현 시점에서 아직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군대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도 심우정 후보가 되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가 한동훈 그 대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적 관계가 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약간 헷갈립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근무를 하고 보통 거기서 이제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에 근무했다가 검찰로 돌아올 때인데 그때 이제 시점은 정확하지 않는데 그때 심우정 검사가 법무부 검찰 1과장인가 이랬을 겁니다. 그때 한동훈 복귀 안 된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되게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심우정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동훈 부하라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예. 심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형사 1부장이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윤석열 사람인 거죠. 그리고 현재 민정수석 김주현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인사하는 곳이죠. 검찰국장 시절에 자신이 검찰 1국장, 국장 밑에 1과장을 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주현이 형님, 성렬이 형님 이러고 살았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쟤 뭐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살았고 예. 한동훈이 검찰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견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도 거북한 사람이고 근데 딱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넣어뒀거든요. 그 메시지가 뭘까? 윤석열의 그 인사 포석의 메시지가 뭘까? 한동훈 대표에게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검찰 인사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뭐 다 윤석열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고요. 예. 검찰총장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원석 총장은 이미 그 김건희 씨를 검찰청에 소환해서 마무리합시다. 그 의견 낸 순간 이미 그냥 완전히 힘을 잃었고요. 예. 검찰 중앙지검 뭐 어느 중요한 각 지검 검사장들이 보고를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 간부들하고만 얘기하고 밥 먹고 있고 중요 검사장들이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보고를 못 받는 검찰총장.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산과 어떤 서울중앙지검장, 용산과 전주지검장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일단 그래도 이원석 총장이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고의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죠.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좀 뻔하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총장 산하의 검찰인권위원회라는 아주 뭐 인권을 옹호해주기보다는 외곽 조직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 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검찰 인권을 보호하겠죠. 그 헌법재판관 하시던 분인데 그분을 앉혔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대학교 시절부터 알던 친구처럼 지낸 사람입니다. 예. 현재 변호사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완박은 아닌데 많이 제한한 법률을 만들었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법무부가 소송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을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그 강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현재 검찰수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예. 결론이 뻔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위원들 말고.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뭐 친윤 중에 친윤 또는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수사 그 심의위원회 딱 그 실무를 쥐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은 뻔할 거라 봅니다. 뭐 그 내용을 또 듣고 보니까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겠다 싶은데 원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거는 뭐 저 기소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또 따를 수 없다면 거꾸로 네, 예.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이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낼 수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이원석 총장의 깜냥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 이원석 총장이 완전히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용산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자신의 부하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모욕당했어요. 김건희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후에 보고받고 하는데 본인이 뭐 격분했다 이런 얘기를 언론 보도에 흘리는데 그리고 그걸 감찰을 지시했더니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리 감찰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과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입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의 일종의 불문율은 총장 입장에서 영이 안 서는 상황이 됐으니까 사표를 던집니다. 사표를 안 던졌어요.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는데 사표 던지지 않고 대검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뭐 7초 침묵 이 정도의 항의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검찰 조직 전체가 이원석 총장의 말은 이 기퉁으로도 안 듣습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깜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는 통상 말하는 기획통이거든요. 그리고 인사통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에 있었고 아주 엘리트 검사는 맞습니다. 또 스타일은 뭐 한동훈 뭐 이런 사람과 달리 좀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신사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심우정 후보의 아버지가 그 충남지사였던 심대평 씨인데 그 심대평 씨가 누구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정진석 씨의 멘토죠. 같은 당 활동하셨고 긴밀한 관계거든요. 심대평, 정진석은 정치적 동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추천 과정에서 저는 정진석 비서장이 강력 추천했을까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심우정 후보자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형사 1부장입니다. 검찰총장이 거의 반말 하대했을 겁니다. 우정아 일로 와봐 이랬을 겁니다. 야, 자 막 이랬을 거고요. 김주현 그 민정수석이 그 검찰국장 시절에 또 검찰 1과장이었기 때문에 형하고 지냈을 겁니다. 즉 3중의 통제장치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윤석열 자신, 그 김주현 이런 사람을 3중의 통제장치가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이 앉아놨어요. 그 이유는 뭘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확고한 의사표시입니다. 그건 검찰 조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듯이 평검사들도 심우정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조만간 검사장 인사 뒤따라서 차장검사 그다음에 그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인사가 쭉 뒤따릅니다. 지금 검찰에서 그 김건희 수사를 할 때 경호실에 찾아가서 휴대전화 반납하고 공손하게 조아리는 참 희대의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 역사에서 이런 일이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수사할 때 검찰이 가서 휴대전화 반납하고 그랬다 그러면 검찰 게시판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평검사 회의 소집했을 겁니다. 지금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안 씁니다. 인사가 있거든요. 9월 달에 되게 하죠. 예, 인사가 있으니까요. 한마디만 하면 다음에 속가낼 거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시쳇말로 쓰면 이제 드디어 좀 시쳇말입니다만은 검찰이 전방 문 닫을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검찰 인사도 그렇고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인사하는 거 보면 정말 역사 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건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김문수, 이진숙, 안창호, 김영석 왜 이런 사람들만 쓴다고 보십니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김문수 같은 사람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수석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후보들을 접촉을 하는데 모두 고사를 하는 겁니다. 또 쓰고 싶은 사람, 조금 중도적인 사람, 국민들이 머리를 끄덕일 사람들한테 제안을 다 합니다. 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다가는 첫째, 윤석열 사람이랑 낙인이 찍히죠. 윤석열 정권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죠. 두 번째,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인의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보수적 인사 중에서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만 남느냐? 김문수 같은 사람이 남는 거죠. 근데 본인은 너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막 극우, 거의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고, 선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족족 나오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봤습니다만, 이분은 우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정리한 문건을 거부하더라고요. 인정을, 그 얘기가 전두환 정권 하에서 외교부가 만들어둔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이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효적 통치는 없었지만 주권은 계속되었다 써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그걸 우리나라 저희 당의 차기국 의원이 보여주면서 동의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다른 후보자들은 다 동의합니다라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이 만든 그 문서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이고요. 저는 왜 저런 사람이 모일까 생각을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을 보좌하는 참모진도 용산에도 이미 극우 유튜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위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의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장 반방송적인 사람 골라놓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목표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전에 민주정부가 해왔던 기본적인 제도 관행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시쳇말로 사자면 그냥 깽판 놓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목표인 것 같다는 그런 참 슬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나라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뭘 특별한 걸 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뭐 꿈이 비전이 뭐다 얘기한 바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뉴라이트들이 이제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이 평생 살아온 게 자신의 정치적 꿈이 무엇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피의자 때려잡고 뭐 구속되고 나면 파티하고 검사의 특수부의 행동 패턴입니다. 표적 수사하고 잡아 넣어서 구속되면 뭐 검찰용으로 메이드 됐다 그러는데 메이드 된 날에 그냥 멋진 파티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전히 대통령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정 운영을 총리나 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잘 해야 되는데 내각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함량 미달의 사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정치인 외에도 보통의 시민들도 보면 다 압니다. 우리나라 정치식이 국민들의 정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조국혁신당이 3년 넘어길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로지 권력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지금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온갖 기괴한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계엄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표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국방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뭐 계엄 자체는 실제 현실화시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니까요. 근데 계엄 얘기가 왜 나왔나를 생각해 보면 그 충암고 인맥으로 지금 이상민 장관도 충암고 대통령의 후배 아닙니까? 근데 이상민 장관이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경질하기는커녕 더 신임을 주고 있어요. 왜냐? 경찰 인사를 장악하기 위해서인 거죠. 실제 장악을 했고요. 자신들에게 좀 뭐 이렇게 시쳇말로 머리 쳐들던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 얘기하는 경찰대 출신들은 다 외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경찰을 그렇게 장악하고 검찰은 심우정 통해서 또는 김지연 통해서 장악을 해나가고 있고
군대가 남았는데 군대는 자신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을 보냄과 동시에 이제 쿠데타 얘기가 나온 이유가 12.12 우리 영화 봤지 않습니까? 서울의 봄.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 무력이 필요하니까 특전사가 필요하고 또 한편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 관련 사령관들을 모두 충암고 후배로 다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하나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국방위에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김용현 후보자가 답을 못했습니다. 부인을 못한 게 있는데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주요한 정보라인 사령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이 남으니까 경호처 안에서 만나지 않고 경호처 입구에서 만나서 넷이서 이제 경호처장, 김용현 경호처장 포함해서 총 넷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 만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안 만났어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인을 하지 않고 그냥 선동하지 마십시오 하더니 어젠가요, 그 보수 언론과 따로 인터뷰를 해서 경호 목적으로 만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경호처장은 경호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군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 자기 지시를 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어느 부서에 지시를 해서 실무관들을 경호처로 보내서 만나야 되는데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패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현직 군인들을 부른 겁니다. 사령관들을. 차지철인 거죠. 차지철 이후에 차지철이 뭐 젊으신 분들은 차지철을 모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앵커님은 당연히 아실 거니까 차지철이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사령관들 불러가지고 사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지시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는 어떠한 정권도 경호처장이 군부의 사령관들을 따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만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전 심각한 일이라고 보고 뭐 계엄령을 실제 실천에 옮기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군부의 군기를 잡고 있다라고 보고 나 앞에 줄 서라 라는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아직 국방부 장관 나가기 전입니다. 근데 실제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금 지명됐고 장관이 임명되게 되면 10월에 장성 인사가 있습니다. 장성 인사 통해서 군 전체를 장악할 것이라고 보고 이게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그 V1, V2의 관심은 뭘까? 퇴임 후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고요. 집권 동안 불법이 드러나서 수사받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제 검찰, 경찰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특검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또는 이제 제4기 민주정부가 들어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경찰, 검찰, 군 이걸 장악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퇴임 후까지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차원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나온 얘기가 지금 계엄 얘기다. 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제기를 많이 하신 이유가 이 길게 보았을 때 이 인사를 보았을 때 이 인사가 왜 이루어졌는가 경찰, 검찰, 군 인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우려 그게 이제 뭐 계엄을 실제 발동한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가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엄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저부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부터 거리에 나가야죠. 의료가 지금 이제 대란을 넘어서 붕괴 직전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적어도 이 부분만은 어떻게 좀 합의를 해서 대통령을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이거 이제 저쪽은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2,000명 그 수를 왜 2,000명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2,000명을 결정하게 된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의사들만이 아니라 각종 의료정책 전문가들도 이게 왜 2,000명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왜 안 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의료 그 증원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뭐 5년 단위로 매년 몇백 명씩 차근차근 늘린다. 그리고 그 의료진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은 공공의료에 배치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당시 물론 이제 의사분들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회가 돼버렸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없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2,000이 떨어졌고 단계적 증언도 아닌 거죠. 이게 하나 미스터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의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힘들고 의사들도 힘든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결정권이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제가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2,000명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용산만 아는 겁니다. 용산의 일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합의를 해서 단계별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 2,000명 문제를 줄이자. 근데 5년 단위로 한다거나 라는 합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통상연. 2,000명을 늘리는 거 합의하자. 그러나 이거를 5개년 계획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의료계 파업 바로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도 우리나라 전국의 의료진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그걸 못 한다는 겁니다. 용산에서 무조건 2,000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해괴하다. 이 결정의 근거도 제가 언론에서 봤더니 김건희 씨도 무조건 2,000이라고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중권 씨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무슨 의료 전문가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공천 전문가라서 공천을 가냐? 그렇죠. 김건희 씨야 그 구약을 외운다는 분이시니까 아주 모든 문제에 능력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만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 미술 그 전시 전문가에 불과한데 국정 전체에 관여하고 있음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그 단초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공천 관여, 그 다음에 의료 정책 관여도 하고 있으면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뭘 한다고 2,000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여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2,000명의 결정에 저는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말도 못하고 용산 내에서 정책실 소관인데 정책실의 의료 관련 담당 비서관, 수석, 행정관 아무 말도 못한 상황이란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희는 다시 한번 공동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걸 다시 한번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그걸 보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라도 해야지 정말 국민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제 주변에 그 어르신들이 아파서 나이가 들면 코로나 걸리면 경증 코로나지만 폐렴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정부에서 코로나 환자 노인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수술해야 되는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뺑뺑이 돌리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우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대통령이 아차 싶어서 경기도에 있는 무슨 응급실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응급실에 갔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다음 일정도 있으시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보궐선거가 4군데에서 치러지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보궐선거가 전국에 4군데가 났는데요. 저는 제가 2월 13일 날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할 때 뭐라고 했나 하면 지역구는 전국에서 1:1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총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1:1 구도를 만듭시다. 이 방침을 바꾼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말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강화 같은 경우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이 항상 되어왔던 곳인데 저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저희가 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8번의 선거에서 7번이 국민의힘이 되고 1번이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 경우 저희가 후보를 냈는데 단일화하자. 이미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저희 유재성 후보가 훨씬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단일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지금 두 당의 부산시당위원장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경우는 영광과 곡성이 재보궐선거가 났는데 전 영광 곡성 같은 호남 경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호남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그건 뭐 민주당만이 아니라 또는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온 핵심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의식이 매우 높으시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인터뷰를 보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해온 지역입니다. 그 속에서 일정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을 보게 되면 그 지역 정치에 있어서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민주당이 행정부도, 지역 행정부도 즉 군수시장도 가지게 되고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지방의회는 지방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일종의 짬짬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쓰는지 감시가 안 됩니다. 인사도 그러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조직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뭐 다 장악을 하겠습니까? 일부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더라도 과거와 같은 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경쟁이 있고 견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건 결국 호남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정치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인재분들이 많이 있는데 민주당이 일종의 여당 아닙니까? 그 호남에서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지 못한 지역 인재들은 공천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조국혁신당이 들어가게 되면 또 저희 당을 통해서 경쟁을 할 수 있고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또 그 호남 유권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솔직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나 조국혁신당이 호남 정치, 지역 정치에 들어가서 일정한 자리를 갖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저나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좋은 일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0%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뭐 윤석열 정권하고 손잡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 눈에 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지역 정치 발전,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역 호남에서 경쟁하면 좀 좋은 일이 생기죠. 무슨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님과 인터뷰는 언제나 명쾌하고 깔끔해서 참 좋습니다. 댓글이 많이 왔는데 두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윤석훈님, 조국 대표님 그 수세미로 빡빡 밀어서 깨끗하게 설거지 좀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스형님 TV님께서요. 조민양 결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 다시 찾아주세요. 그러셨는데 따님 결혼 잘 치르셨죠?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